듣고도 믿기 힘든 충격적 실체. 정치권을 완전히 뒤흔들 역대급 파문이 터졌습니다. 김건희를 둘러싼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의혹. 국민의힘마저 경악하게 만든 대형 폭탄의 진실. 공개합니다. 김충식 동거인녀 김인수는 김건희가 여러 남자를 너무 으쳤고 후려쳤고 네, 출세 도구로 생각하면서 심지어는 땡땡땡땡도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땡땡땡땡. 네. 넉자입니까? 네, 들어보시겠습니다. 남자는 남자가 안다. 그냥 내 출세는 도구로 봐. 얘는 그런 사람 원래. 그래서 이 김건희랑 좋아했던 같이 이렇게 뭐 연애했던 사람 이 사람 알거든 옛날에 김건희가. 네. 그 땡땡땡 내자입니다. 김인수는 김건희를 거쳐간 남자의 숫자를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뭐 오래전부터 같이 봤던 그러니까 사람은 20년 아닐 가까이 텐데. 봐왔기 때문에 그래도 20년 지났군요. 김건희가 20년 가까이 지내면서 그 20년 동안의 남자들 네, 몇 명의 남자를 만난지를 김인수 씨가 알고 있다는 그럼 이제 거예요. 20년이면은 윤석열이하고 결혼하고 13년 지났거든요. 네, 그러면 결혼한 이후에도 그렇죠. 계속 만나온 사람들을 알고 있다는 결혼한 거예요. 이후에도 남자를 만나. 결혼하기 이전도 알겠죠. 이전부터 이후까지. 그래서 김건희가 만나왔던 남자의 총 숫자가 무려 50명에 이른답니다. 50명 만났다는 거 어떤 대면했다 이 차원이 아니라 아니고. 연애의 상대가 그렇죠. 네. 여 양반은 무슨 기네스북에 나가려고 했나?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너무 황당한 게 있어요. 예. 그 50명의 남자들이 결혼식에 왔어. 윤석열 결혼식에 와서 축의금을 냈는데 축의금도 냈어. 그거를 자기가 확인을 다 해봤대요. 음. 다 50만 원씩 넣었답니다. 50만 원씩. 네. 50명의 남자들이. 이거 50명의 남자들이. 네. 이거는 김용민 이사장님이 자주 하는 아메리칸 스타일이 아니고 네. 거의 마피아 스타일. 마피아 스타일입니까? 그러면 이탈리안 스타일이네. 네. 그래서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 남자들이 바보라고 생각이 들었대요. 그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혼할 때 그 남자를 50명 초대했잖아. 자기 시초간 남자들을 다. 돈 50만 원씩 가지고 부주했대잖아. 다. 그 사람들 다. 남자들은 그런 개념이 없어 바보지. 50명한테 각각 50만 원씩 네. 뭐 지시한 것처럼. 그 결혼식은 아마도 윤석열 윤석열 결혼식 때 예. 윤석열 결혼식 때 가신 거예요, 김인수 씨가. 가가지고 그 남자들 보니까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당신 그때 그 관계 아니야. 그러니까 실실 웃으면서 맞다고. 그 제1회 결혼식이 있었거든요. 네. 90년대에 있었던 네. 일입니다. 제1회 결혼식 때도 네. 그때 태권도 협회 청소년 태권도 협회장 안혜국 회장 말씀에 따르면 제1회 결혼식 때도 네. 그동안 사귀었던 남자들이 대거 왔다는 다 거예요. 불렀대요. 예. 신기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김건희 씨는 나름대로 그렇다면 저 진술이 사실이라면 남자에 대한 철학은 있는 것 같아요. 애정관계로 진실된 사랑으로 연애한 건 아니지만 네. 헤어질 때는 우리 앞으로 서로 도움이 되는 그런 것 사업 같아요. 파트너로 그런 것 같아요. 쿨하게 서로 잘 되게 도와주자.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들하고 남녀 관계를 맺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을 무기로 해서 맺은 거예요. 나중에 헤어지더라도 결국 그 남자는 계속 자기한테 필요한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를 했을 걸로 추정이 돼요. 그 남자들도 김건희 결혼식에 가는 게 뭔가 자기한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니까 갔을 가능성이 그렇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김인수 씨는 그동안 그 남자들을 봤단 말이에요. 진짜 목격을 했고 서로 얘기도 나눠보고 대화됐던 사람들인데 현장에서 보니까 결혼식에서 보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서 물어봤대요. 전에 사귀었던 예. 남자한테. 혹시 땡땡 동서 아니냐. 그러니까 김건희를 스쳐간 그 남자가 와 고생한 분이 그런 단어도 아세요? 땡땡 동서 아시죠? 네. 터널 동서. 예, 뭐 그러니까 손바닥을 자신한테 딱 쳤다고 그래요. 네,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내가 어떤 사람한테 동수 내가 그랬더니 그 남자가 나한테 손바닥을 탁 치는 거예요. 와 그런 것도 아세요? 아, 나 진짜 이게 방송이라서 이런 말 못 하겠는데 터널. 네. 터널 많아요. 대한민국에. 터널 많아요. 네. 아주 많아요. 네. 근데 고상한 분이 그런 말을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하냐고. 그러면서 그 남자가 고상한 분이 그런 것도 아시네 하면서 웃으면서 우리 땡땡 동서들이 많고 서로가 좋아한다고 했다는 실로 충격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웃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와 고상한 분이 그런 것도 아시네. 남자들이 그렇게 말해야 돼요. 뭐 그러니까 웃어 죽는데 나고. 또 있어. 동서들 지기 나한테 좋아한대 서로가. 정말 만화 같은 얘기네요. 굉장히 오래전에 저희가 저 취재 첫 번으로부터 들었던 제보였던 거고 김충식 내연요. 네, 1년 전에 저희가 이제 그동안 제보를 저걸 받은 이제 내용이. 공개를 안 하신 거죠. 그렇죠. 1년 동안 공개 안 한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동안에 김인수 씨 보호해 줄 만한 상황이었고 저희는 헤어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란 생각이 들었고 최근에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 오히려 저희를 속인 거예요. 뒤통수를 맞았죠. 그래서 오늘 공개하고 결정을 한 거고 저런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을 내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김충식은 네. 김윤순 씨를 절대 내칠 수가 없어요. 맞아요. 특검의 진술을 제대로 못하게 하기 위해서 관리 감독하고 감시하고 있겠죠. 그런 것 같아요. 예. 가스라이팅 시키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공익의 목적으로 김건희 사생활이긴 하지만 일부 공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김인수 씨의 주장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악녀 김건희의 사생활이긴 하지만 그동안 계속 보호해주고 이런 거까지는 공개하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네. 인공관 TV에서. 1년 동안 예. 보호를 해줬습니다. 내란 전이네 그러니까. 네, 그렇죠. 내란 전에. 김추씨가 이 발언할 때 보면 워딩이 매우 좀 드세요. 김추씨 씨가 저를 향해서도 뭐 칼로 뭐 너의 배돼지를 푹 찔러서 죽여버린다 저한테 그랬거든요. 온갖 자수 섞인 욕설도 막 퍼붓기도 했었습니다. 아니 근데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최은순이하고 네. 그 김충식이 막 던져가면서 싸웠대. 의자 막 집어던지고 막 싸우고 서로 막 쌍욕하고. 아니 그 나이 때 어르신들이 그렇게 싸웁니까? 난 그런 거 그러니까요.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마피아 스타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마피아 스타일 같아요. 네. 그리고 김건희 또한 어디 밥업소 여성보다도 못한 언행을 자주 했다는 얘기들이 많이 그래요.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에이스들 중에서 에이스가 그에 모친 최은순도 더더욱 가관이지요. 아. 뭐 예를 들어서 뭐 3억만 가져와. 뭘 3억 가져오라 그랬다나 내가. 뭐 개코 같은 소리 하네. 아니 그러면 정대택이 때문에 안 될 상 몰라? 개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나도 네. 품격이 드러납니다. 예. 그 집안이 다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네. 목사 앞에서 가래침도 아, 수십 추재영 아가씨들 목사님. 또 그러니까요. 목사 앞에 가래침을 잘 네. 받지는 않죠. 그런데 이 최은순한테 오빠가 있었어요. 최만종 씨라고. 그 사람은 돌아가셨어요. 그 친오빠. 예. 그런데 아래로 또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이 남동생이 온 요양원에서 예. 시설 관리과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무슨 저 동생인데요 과장 직함까지 주나? 예. 그냥? 올해 74살 된 남동생인데 이름이 최완종입니다. 완종이야. 예, 최완종. 그 아들은 이제 그때 종자, 네. 본임자로 예. 종자가 있었네. 오빠는 최만종, 남동생은 최완종이거든요. 저희가 그 문을 닫은 온 요양원을 찾아가서 어렵게 이 최원순의 남동생 최완종 씨를 만나가지고 완종 씨.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네. 먼저 취재 나온 기자라고 인사를 하고 온 요양원이 문을 닫았는지 물어봤는데요. 그러자 이 최원순의 동생 최은종 씨가 개뿔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면서 마구 욕을 합니다. 최완종 씨가. 예. 들어보시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문 닫으신 거예요? 어디세요? 취재 나온 기자인데 한번 둘러봤어요, 지나가다가. 문 완전히 닫으신 거예요? 예. 앞으로 뭐 영업 계획은 없어요? 어디요 도대체? 저희 그냥 탐사저널온이라고 조그마한 언론사입니다. 완전히 선생님 문 닫으신 거예요? 몰라요. 앞으로도 영업 계획이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정책에 따라서 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 정책을 알고는 물어보고 말도 것도 없고 지금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아니 지금 104일인가 영업정지 먹었잖아요. 그러면 알고 있어. 그럼 영업정지가 들어갔네. 그럼 끝이지 뭐 알고 있어? 그때 그러면 또 그 이후로도 계속 영업하신 거예요? 그 기분 어떠세요? 개치 뭐 어때? 그걸 물어보는 게 말이요? 아니 내 나이 77세야 74시야 잘렸어. 나 월급 주는 게 어딨어? 네 X를 개라는 바람에 나 먹고 살 게 없어. 네. 그러니까 저분이 전순의 친동생입니까? 친동생 최완종 씨입니다. 네. 그게 혹시 한자는 모르지만 만은 뭐 그 가득 차다 할 때 만, 끝났다 할 때 만, 완은 뭐 완전 완결할 때 완.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거의 그 끝부분을 의미하는 거라면 한 분 더 동생이 있었으면 최말종이 아닙니까? 네,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웃겨보려고 한 얘기입니다. 어쨌든 대한민국 대통령의 장모의 친동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그러니까. 막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네. 막말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그것도 기자라고 밝혔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 실제로 저분이 생계가 좀 유연해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그래도 그 대한민국에서 꽤 그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최은수 씨의 돈 남동생인데. 많은 사람일수록 그렇게 뭐 가족이고 지인이고 측근이고 뭐 없잖아요. 혹시 이런 경우가 아닌가. 그래서 최완장 씨는 현재 이 모든 상황이 다 이재명 탓이 납니다.
왜 그걸 이재명 탓을 돌리는지 아니 뭐 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돼서 정의가 세워지니까 네. 최은순, 김건희 가족들한테 너무 우리가 자극적인 걸 많이 봐서 네. 저는 사실 장모의 친동생이 대한민국 대통령 장모의 친동생이 저렇게 무식하게 말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충격이 오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는 이 정도는 막 이제 그럴 수도 그러니까. 있다 이런 생각해보세요. 되는 것 과거에 같아. 노무현 대통령이라든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든가 뭐 김대중 대통령이라든가 거기에 장모의 남동생이 저렇게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조선일보 일면에 나오지 일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만약에 대통령이 장모의 사과했을 겁니다. 아마 우리는. 난리가 났을 거예요. 왜 이재명 대통령 탓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거 이재명 대통령 탓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재명 대통령 탓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재명이 그게 나뿐이지 뭐. 회장님은 건강하세요? 알 필요도 없고 그냥 가서 건강하다 물어보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니까. 예전에 선생님 이민 가고 싶다 그랬잖아요. 저한테 한 번만 뵀잖아요. 선생님. 그래요. 가서 안 나간다 그래서 내보냈다고만. 아, 이민 계획은 없으세요? 돈이 없어 못 가. 돈 좀 줘놔. 아, 최정이 많잖아요. 최장하고 나 무슨 상관했는데. 네. 봐봐. 지금 저기 동생을 안 챙겨주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요. 왜 그럴까요? 진짜 말종이네요. 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있는 사람들은 더해요? 동전도 아까워요. 동생한테도? 그럼. 오, 야. 도리어 이 좀 그 넉넉하지 못한 분들이 따뜻해요. 씀씀이도. 그런 동생을 안 챙겨주고 예. 하는 최은순이 아예 최은순이가. 문제라고 또 볼 수도 있겠네. 예, 돈 많은 사람들이 좀 손해 보더라도 그래, 네. 너 먹고 떨어져라 이런 거라도 있을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충격입니다. 전직 대통령 장모의 신동생이 현직 대통령을 개 XX라 부르고. 그럼요. 이거는 예국에서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지금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 장모의 남동생이 저런 발언을 했다고 하면 막 그럼요. 발칵 뒤집힐 거리요. 아마 지지율이 한 10%는 빠질걸요. 맞을 거리요. 네. 자, 최원장 씨에게 계속 관사에 있을 거냐고 물어보니까 갈 데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탓은 이재명 대통령 탓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서 끊임없이 욕설을 퍼부었는데 계속 들어보시겠습니다. 선생님이 계속 여기 관사에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나도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어. 갈 데가 없어서. 집도 없고 살도 없는 놈이라 갈 데 없어. 그래서 여기 있는 거요. 이 모든 탓을 이재명 대통령. 새끼가 그런 거 아니야? 이게 뭐야 그거? 아니 뭐 탄핵은 왜 하고서 뭘 아니 그러면 저는 이제 기면 뭐 두세씩 끌어안고서 땡이 치는 남뭐저 흙묻은 것도 아닌 겨묻은 거 같고서 저는 뭘 대통령 같은 소리 하네. 아이고. 삐소리가 더 많습니다. 온갖 저 쓰레기 아니. 같은 소문들은 듣고 확인도 안 되고 뭐 사실도 아닌 소문 갖고 그냥 아주 뭐 잡채를 만드셨네. 최은수는 피가 문제가 있네요 보니까. 집안이 다 저래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어떻게 저런 표현을 합니까? 윤석열과 김건희를 석방시켜야 하는지 또 남동생에게 물어보자 녹음하지 말고 빨리 가라면서 녹음하는 거 알고 있었구나. 예, 자신의 심정은 칼을 차고 어. 어딘가를 가고 싶답니다. 아.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는 석방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 아이 자 녹음하지 말고 예, 빨리 예, 가 예. 빨리 가. 당신하고 얘기해봐야 예. 당신한테 나 욕했다고 나 욕 한다고 그렇게까지 나왔다고 아니, 그런 건 안 내보내요. 그거 안 내버리게 왜 안 내버려? 나는 안 보는 줄 알아? 그런 거 안 내보내. 야, 그래, 그냥 가시오, 가. 예, 예. 나, 그냥 진짜 솔직한 얘기야. 내 심정은 네. 나 지금 칼 차고 얼로 가고 싶어. 칼 차고. 아, 이재명 대통령 죽이고 싶어요? 네. 우리 열린과학TV에서 본인 방송이 몇 번 나간 적이 있었어요.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애청자분이시고 지금 또 보시겠네. 예, 그걸 우리가 아니, 찍은 그때는- 걸 다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때는 성명 기한종님 안녕. 예. 반갑습니다. 성명 공개는 안 했던 거죠? 그렇죠. 성명 공개는 이번 네, 처음 하는 처음 한 거죠? 겁니다. 네. 아니 근데 김건희도 그랬잖아요. 저기 그 탄핵되고 나서 그 한남동 관저에서 그 농성을 벌일 때 경호원들한테 나한테 총이 있으면 이 총을 갖고 막 그런 말도 했었고. 네. 그때 누가 그랬더라. 아, 그렇지. 저 김충식 씨가 지난번 네. 만났을 때 너를 그냥 칼로 뭐 뱃대지 네. 어떻게 이 얘기한 거 보니까 이 집에 문화네. 그런 것 문화야, 같아요. 문화. 문화. 김건희는 총, 예. 이 사람은 칼. 칼. 예. 집안이 다 그래요. 상당히 폭력적이네. 그러니까 욕 그리고 심지어 뭐 무기 뭐 이런 것들 기본으로 그냥 깔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유. 내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네. 이재명 대통령 경호 정말 잘해야 됩니다. 수사도 갈 때까지 가거든요. 자, 지금은 그래도 경호처가 제 기능을 하니까 네. 좀 뭐 안도의 한숨을 좀 놓습니다만은 아 정말 후보 때는 너무 염려가 됐어요. 사실은. 아무튼 최은순의 남동생 최한종 씨는 모든 것이 다 이재명 대통령 탓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들을 보복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됐냐고 물어봤어요. 아이고. 그랬더니 공산화가 됐답니다. 우리나라가 공산주의랍니다.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선생님은 이재명 대통령 탓이라 생각하시는 거죠? 아유, 보복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냥 나 얘기하고 싶다는 게 가시오. 그랬나 그러잖아. 야, 녹음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 짓도 하지 마. 진짜 잘못 걸리면 모가지들 날아갈 수 있어. 나 숨길란 내 마음이야, 이거는. 아이, 오늘 하나 죽이고 나도 있고 싶어. 우리나라 공산화 돼간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상황이? 응? 지금 상황이 선생님 입장에서 공산화 돼간다고 됐잖아. 뭘 돼간다고야. 됐잖아, 지금. 공산화가 됐다고요? 그럼. 아니, 지금 법관들이 지금 개조도 아무 짓도 못하고 앉았는데 그 공산하고 지금. 법관들이 아무 짓도 못하고 있답니다. 그 저기 만약에 뭐 그 요양원이 복지 예산의 수혜 대상이었다면 본인들이 공산주의의 수혜네. 그렇죠. 복지 예산 자체가 공산주의에 기초한 거 아니에요? 저분이 아마 최은순한테 아직 제대로 좀 뜨끔을 못 받아먹은 상태에서 정권이 바뀌노니까 네. 스트레스 지수가 아주 높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거예요. 저분은 별로 얻어먹은 건 없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월급도 안 나온다고. 심리 지금. 상태가 지금 배고픈 상태예요, 지금. 며칠 뒤에 저희가 다시 찾아갔어요. 너무 흥분하셔가지고. 네. 그랬더니 막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월급도 아직 안 나오고 있다. 본인은 최은순 회장하고 이제 친척 관계잖아,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월급이 좀 많이 밀려 있대요. 오히려 친척이라서. 왜 그럴까? 네. 그러면서 이걸 이재명 대통령을 죽여야 한다고. 이재명 대통령을 죽여야 한다라고 저주하는 사람이 저 사람뿐만 아니라 저 사람이 다 그러는 거거든요. 아, 근데 한 가지는 학생 최은순 씨가 상당히 구두쇠인가 봐요. 커봐요. 내가 아까 재산이 얘기했잖아. 굉장히 많아도 엄청 많죠. 자기 가족들한테 억수로 짜게 하는 사람도 안 있습니다. 줘도 되는 돈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생기네요. 최완종 선생님, 그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최은순이 어떤 사람한테 줍니까? 네.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이건 참 안타깝네요. 안타까워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나 저주 섞인 말을 하고 있고 저들이 정말 저렇게 나가다는 실제 말뿐이 아니라 행동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아, 진심으로 얘기해서 나 월급도 없는 사람이요. 그래요? 지난달부터 월급 안 나와. 지난달부터 온유왕은 월급 안 나와요? 아니지. 난 밀려서 제일 먼저 밀려났다니까. 선생님 뭐 인척관계 아니세요? 최 회장님하고? 그러니까 밀려났겠지. 그러니까 인척관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밀려나지. 그러니까 언제든가 그래도 받으실 거 아니에요. 안 돈을 열어도 안 해. 그렇게 못해 지금. 더군다나 5년 수준이라면은 예예. 니네들 그래서 쫓겨났었느냐 하고 누가 내보고 왔느냐 그 뒤에 거리하기 때문에 아무데도 취직 못해. 온유왕원이라면 취직도 못해요? 이재명 대통령이 많이 원망스럽겠네요. 원망을 왜 하냐고. 그리 진짜 말하지. 이재명들 죽기를 바라요? 이게 그거. 네, 아주 저주 섞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참 무섭습니다. 아이고, 참 안 됐네. 저런 얘기 하지만, 뭐, 좀 화나기보다는 너무 불쌍해 봅니다. 예. 슬프네요. 슬펐습니다. 대통령의 장모의 남동생이 저런 수준. 김건희 소록도 유배 작전이 뭐예요? 도대체? 김건희 소록도 유배 작전. 네. 이름 본인이 붙인 거죠, 이거는? 이거는 이제 기본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네네. 저희가 이제 저자가 3명이거든요. 3명인데 저희들이 취재한 그런 것들을 공유해서 지필은 나눠서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지필한 건 아니지만 그때 상황들을 좀 다들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제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는 뭐 다 아시겠지만 윤석열 후보의 당시 가장 큰 그 아킬레스건 중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도 이미 주가 조작이나 무속 논란 이런 것들이 크게 불거졌던 상태이기 때문에 대선 전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캠프에서도 다들 그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들끼리 뭐 논의들을 많이 하셨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김건희를 어이할 거가 좀 돼야 되죠. 근데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왔던 게 뭐 소록도로 보내서 대선 기간 동안 봉사활동하고 못 나오게 하자. 또는 이제 좀 급진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혼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대선 전에요? 그렇죠. 이혼을 시키라고?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은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런 논의들은 할 수 있죠. 논의들은 하는데 실제로 그러면 그런 논의들의 결론은 그럼 누가 보고할 것이냐. 여기서 이제 막히는 거예요. 밑에서 얘기는 서로 하는데 못하지 그거 어떻게 해. 근데 실제로 그런 비슷한 취재 언급을 했다가 날아가신 분들이 초반에 좀 계세요. 진짜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 더더욱 보고를 못하게 되는 거죠. 사실 그때 당시 이제 대통령의 반응을 보고 김건희 여사는 절대 언급해서는 안 되는 그런 성역이구나. 이런 것들이 아마 그때부터 캠프 사람들한테 쌓였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윤석열 그때는 후보였겠죠. 후보들의 이제 후보의 친구들
그다음에 그 친구들 중에서 캠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이 술자리를 하는 가운데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윤석열이 네. 되려면 방법은 하나뿐이야. 김건희랑 이혼을 시켜야 돼. 그 일을 할 사람 너밖에 없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너가 누구예요? 그 너가 진짜 궁금해요. 그 너는 지금 안녕한 거예요? 그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캠프 초창기에 캠프 구성하기 전이죠. 캠프를 사실상 구성하는 역할을 하셨던 법조인 출신 인사가 있는데 그분이 어느 정도의 핵심 관계자였냐면은 장제원 전 의원이 보고서를 올릴 정도로 그런 핵심적인 위치에 있던 분이 있었어요. 장제원 의원이 네네네. 이분한테 그렇죠. 보고서를 올려요. 그렇죠. 캠프 초창기에는 장제원 의원이 아직 윤석열 후보와 그런 깊은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정도의 이제 힘을 가진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깊숙이 이제 관여하는 걸 아니까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제 서울대 법대 동기들이나 친구들이 불러서 네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 있다. 이혼을 시켜라.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실제로 그 말은 못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상당히 직언을 많이 했어요. 그 초기에 윤석열 후보하고 제일 가까웠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제대로 붙기 전에 그때는 누구예요? 뭐 친구들이에요? 아니면 뭐 검찰 친구들? 뭐 누가 이제 윤석열 바로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저희들이 취재하기로는 당시에 사실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퇴임하기 직전부터 정치권에 좀 주변 사람들을 조금 만나기 시작했었어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영입을 시도하기도 했었고 그때 만났던 분들은 대부분 정책 관련해서 자문 그룹들을 좀 많이 포섭을 하셨고 이제 사퇴하고 나서 쭉 만나면서 이제 정치권에 이렇게 인맥들이나 뭐 캠프 실세들을 이제 늘리기 시작했는데 뭐 여러 주축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한 축이 법조인 출신들이죠. 법조인 출신 정치인도 있고 뭐 법조인 출신 변호사들도 있고 검사들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이 초창기의 주축을 이뤘습니다. 이 사람은 결국 그 이혼에 대한 비슷한 이야기라도 꺼냈어요? 실제로 이분한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뭐 법률 관련한 그런 뭐 총괄 역할을 좀 맡기려고 했었는데 이분이 그럴 거면 처음에는 캠프를 합류 안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다가 그럴 거면 오케이 좋다. 대신 김건희 여사나 그 처가 쪽에 리스크가 너무 많은 걸 자기도 알고 있으니 나한테 다 오픈을 해라. 아니면 나한테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그래야 내가 방어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그러니까 하셨다가 윤석열 후보가 같이 좀 해주세요. 형님 좀 모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냥은 못하고 김건희 리스크 내가 관리해야 되니까 다 나한테 오픈해라. 그렇죠. 라고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픈한 거예요? 아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멀리 떠나가시게 그리고 됐죠. 멀리 떠나가서요? 네. 캠프에. 근데 이분 최근에도 한번 뵀는데 아주 다행으로 생각하시고 뭐. 그때 날아간 아예 날아갔어요. 그때부터. 근데 이미 그때 알아닿는 거죠. 이걸 해소하지 못하면 이 정부는 제대로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본인도 날아갔다는 표현보다는 본인이 떠났다고 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캠프를 떠났다. 근데 주가 조작이나 뭐 그 기자랑 통화한 뭐 이런 것들을 제일 위험하게 봤나요? 아니면 더 위험한 게 또 많았는데 그때는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인가? 그런 부분도 있죠. 뭐 주가 조작도 있지만 사실 무속 논란이라는 게 당시 캠프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공유하고 있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특히나 좀 힘들어했던 게 그 기독교인들 좀 캠프에도 여러 종교를 가진 분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독실한 기독교인들이 보기에는 그 무속 논란이 너무 견디기 힘들었을 거 아닙니까? 아까 방금 말씀드린 이 법조인도 독실한 기독교인이고 장제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집안이 기독교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셨던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김건희 씨 관련돼서는 어떻게 간 거예요? 뭐 소록도를 갔었나요? 그래서? 이거는 당선 뒤에 인수위 때인가 당선 뒤에 소록도를 가셨을 거고. 그래요? 네, 이건 제가 알기로는 보고를 못한 내용. 그렇게 어디 감히 사실 이 얘기를 해 되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렇죠. 단어 자체가 소록도로 간다는 거는 진짜 유배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근데 말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그 리스크 김건희 리스크는 제대로 어떻게 관리하지 못한 채 그냥 유야무야 이렇게 넘어가게 된 거고. 그렇죠. 예. 다음에 또 뭘 봐야 됩니까? 우리 최 부장님이 좀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이제 되게 충격적이었던 에피소드가 이태규 대통령직 인수위원이 어느 날 갑자기 사퇴한다는 기사가 떴었어요. 이태규 대통령직 인수위원이면 이태규는 안철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전에 후보랑 이제 안철수와 윤석열 이게 단일화를 하고 안철수한테 뭔가를 또 드려야 되는데 일단의 지분을 나눴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적어도 뭐 요런 자리는 우리 사람을 넣어달라 이런 얘기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과정은 저는 모르겠고 갑자기 이제 사퇴 기사가 떴단 말이에요. 그 뒷얘기를 취재를 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이게 사실 이제 단일화 전에는 온갖 감언이설로 이제 설득을 했지 않겠습니까? 이제 또 뭐 도와주면은 뭐 공동 정부를 할 수 있고 뭐 인사권도 어떻게 하고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이 당선되고 나면은 사실 약속 권력은 하나지 않습니다. 원래 그런 거죠. 당선되고 나면 이제 되기 전하고 뭐 상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특히나 이제 대선이 0.73% 포인트 차로 아주 초박빙으로 끝났으니 이게 좋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철수 덕분에 겨우 이겼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그렇죠. 윤석열 캠프 쪽에서는 당시 취재할 때 윤석열 후보 쪽에서의 반응은 더 쉽게 이길 수 있었는데 판단을 잘못했다. 단일화를 하면서 오히려 까먹었다. 네, 안철수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떠나버렸다. 이 사람들은 애초에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뭐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면 본인들도 안철수 때문에 이겼다는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누기가 싫은 거죠 이제. 권력을 그렇죠. 하면 이제 당연히 그러니까 주려고 하니까 아까운 거죠. 아깝죠. 그렇죠. 그런 현상들 때문에 아마 그 일련의 과정 중에 이태규 의원한테 윤석열 대통령이 그 폭언을 하는 그런 상황. 어떻게 폭언했다는 거예요? 욕을 한 거죠. 이게 이제 이 책에 이제 이 실록 윤석열 시대라는 책에 잘 설명이 돼 있는데 그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농공 행상을 하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핵심이 인사인데 이제 뭐 안철수 의원이나 이태규 의원 측에서는 조금 내심 기대한 측면도 있을 거고 당연히 공동정부를 한다 그러면은 자리를 좀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인사 관련해서는 안철수 의원이 인수위원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은밀하게 사실상 따로 인수위가 가동되듯이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불만이 내재가 됐을 거고 그러니 이제 이태규 의원이 약속하고 좀 다르지 않느냐 이러면서 장제원 의원하고 좀 상의를 했을 텐데 장제원 의원이 장제원 의원한테 이태규 의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형님 이거 아니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한 거죠. 근데 장제원 의원이 이제 몰랐냐, 인마? 예, 그런 식으로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그렇게까지는 안 했겠지만 왜 이런 식이냐는 식으로 하니 이제 이태규 의원도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전화를 끊자마자 다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었다는 거죠. 윤석열 이제 당시 당선인이 그렇죠. 전화해서 이태규 인수위원에게 여보세요 했더니 여보세요도 아니. 제가 알기로는 여보세요도 아니에요. 받자마자 야, 이 XX야. 네가 뭔데 내 인사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하면서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서 그 욕을 듣고 나서 이제 이태규 의원은 도저히 같이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인수위원직을 사퇴했다는 그런 이야기. 그렇게 이제 사퇴하고 안철수 뭔가 한 자리도 거의 안 줬군요. 안철수 쪽 사람들한테는. 원래는 저기 인수위 초창기에 안철수 총리 유력설이 굉장히 일반화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아무도 없었죠. 이태규 의원한테도 통일부 장관인가 자리를 제안했던 걸로 아는데 사실 통일부 장관이 하려면 또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보수 정권에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건 굉장히 역할이 한계가 있는 자리잖아요. 되게 무시한다고 생각을 들었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결국 이제 농공행상에서도 안철수 쪽 사람들은 다 배제가 됐고. 근데 무슨 여기 있는 내용이 전부 다 전화를 하자마자 다 욕부터 시작하는 내용으로 써놨어요.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저희도 취재하면서 좀 가장 충격적인 부분들이 그런 부분인데 사실 저희들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말도 함부로 하시고 폭언하고 그렇게 한다고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당하신 분들이 아주 많으시더라고요. 들으면 들을수록 저희도 충격적인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앞으로 지금 쓰고 있는 기사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참담하네요. 욕을 그렇게 잘해요? 너무 잘한다고 하십니다. 이게 들은 사람들은 넋이 나간다고 해야 되나요? 그 정도요?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최근에 신들린 욕쟁이네요. 완전 그냥 쫙. 그런 걸로 알고 나중에 있습니다. 이분은 식당을 했었어야 돼. 욕쟁이 할아버지. 최근에 윤한홍 의원이 맞아요. 말에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욕을 들은 적이 있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사람 가리지 않고. 근데 보통 나이가 좀 이렇게 많이 들면 젊었을 땐 좀 이렇게 막 욕도 하다가도 말이 좀 고와지지 않나요? 근데 이거는 저 잘 모르겠긴 이거 되게 성급하게 일반하면 안 되긴 하는데 검사들이 욕을 잘해요. 맛깔나게 욕을 합니다. 그래요? 얘기할 때. 근데 아마 그게 오랫동안 쌓여서 경지에 올랐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렇게 욕을 많이 했고. 근데 그 김건희 씨도 욕이 또 만만치는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랬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책 전체를 그 에피소드 중에서 가장 놀라웠던 에피소드가 저는 그거였어요. 그 이상휘 지금 의원이죠. 국민의힘 의원이죠. 국민의힘 의원인데 이건 아마 이제 당선 이후에 인수위에서 있을 때 일어났던 일인 것 같은데 요 얘기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 책을 이 시리즈를 기획하게 된 메인 아이템이 사실 이거였어요. 저희가 원래 1회 1번 아이템으로 쓰려고 했던 기사인데 이거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사실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욕을 한다 이런 이야기는 예전에도 뭐 수많은 기자들이 알고 있을 정도로 뭐 일반화된 이야기였는데 이거는 저기 인수위 당시에 사실 상당한 힘을 갖고 있었던 이상희라는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서 네. 저희들이 기자들이 다 궁금해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알고 보니 김건희 여사한테 욕설 뭐 폭언을 듣고 이제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뭐 취재를 시작을 했는데 네, 이상희는 뭐 하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장제원 의원이 어쨌든 윤핵관 중에서도 최고 실세로 이제 네, 분류를 네. 했지 않습니까? 그 장제원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그 이른바 섀도우 캐비넷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비 조각을 위해서 데려왔던 사람이 이상희 의원인데요. 이상희 의원이 이명박 정부 때도 그렇고 인사 작업을 많이 했던 그런 실무자 중에 한 분이세요. 그래서 인사 전문가니까 미리 좀 내부 예비 조각 같은 걸 해서 그렇게 하려고 데려왔던 사람입니다. 네. 어디에 누굴 앉히고 이런 것들 그렇죠. 그림을 좀 그리기 위해서 그 역할을 맡기려고 이상희라는 사람을 데려놓고 실무로 썼는데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네. 그렇죠. 네. 그런데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니 그리고 이제 인수위 당선인 비서실장으로 장제원 의원이 인수위 당선인 비서실장이 되니 당연히 이상희 의원도 핵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당선인 비서실에서 이제 인사를 담당하는 장제원 밑에 직제상으로는 바로 밑에 있는 핵심 인사였는데 그렇다 보니 이제 사실 대선 기간에는 김건희 여사가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잠잠했어요. 드러나지도 않고 왜냐하면 리스크가 많았으니. I believe 그때잖아. 그렇죠. 내조만 하겠습니다. 네. 근데 당선되고 나니 이제 챙겨야 될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이것도 문제는 인사였어요. 네. 이제 김건희 여사가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도 많고 하니 이제 사람들을 챙겨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그때 당시 인사를 주도했던 분들을 보면 장제원,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이었던 이상민, 당시 이상민, 그다음에 그 밑에 직제상으로는 뭐 이상희 이렇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장제원 이상민한테 김건희 여사가 바로 민원하기는 좀 그런 거예요. 김 여사 쪽에서도. 그러니 그 직제상 아래에 있는 이상희 의원한테 아마 민원이 몰렸을 거고. 네. 그랬는데 장제원 의원은 김건희 의원이 이렇게 뭐 청탁하고 이런 거 인사에 일종의 개입하고 이런 걸 굉장히 좀 꺼려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상희 의원하고 김건희 여사 측이 직거래하는 것도 굉장히 꺼려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상희 의원이 여사 측의 민원 같은 거를 좀 적당히 쳐내고 뭐 이런 역할을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끼어서 고생을 좀 많이 했겠네요. 여사는 세게 민원이 들어왔을 거고 그 장제원 실장은 그건 못 들어준다고 계속 했으니 이제 중간에서 곤란한 일들은 좀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이벤트가 생깁니다. 이제 여사 측의 어떤 분이 자꾸 인사가 미뤄지니 좀 빨리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을 텐데 네. 거기서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좀 친하다고 생각하니 좀 솔직한 이야기들도 하고 뭐 여사에 대해서나 뭐 이런 이야기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러 왔던 그분이 돌아가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한테 아 이런 상황입니다 하면서 좀 대화를 나눴던 내용을 보고를 했다 그럽니다. 최악이네. 자기들이 편하게 한 이야기를 윗선에 그렇게 보고하면 이제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얘기죠. 그 보고를 듣자마자 김건희 여사가 이상희 당신 의원은 아니고 이상희 기획팀장인가? 이상희 의원한테 이제 연락을 해서 전화를 받자마자 그 한밤중에 야 이 새끼야, 야 이 XX야, 이러면서 한 10여 분간 진짜 폭언을 퍼부었다 그러더라고요. 10분간? 10여 분간 뭐 예. 그게 그렇게 되나? 나 그게 그 10분 동안 무슨 욕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와, 이게 김수환무 두루미와 아니 장이 언어 구사가 굉장히 뛰어난 어휘력이 좋나? 그래서 욕설을 그렇게 막 계속 퍼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 그럼 이거를 이상희 그 의원이 직접 취재원으로서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욕을 먹었다 이렇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1편으로 쓰려고 했는데 네. 1편으로 쓰지 못하고 좀 밀렸던 이유가 사실관계 확인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희 의원은 대답을 안 해주시죠. 그러니까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했겠지. 내가 욕 먹은 얘기를 내가 하는 건 그렇지. 너무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당사자가 사실 김건희 여사와 이상희 의원이기 때문에 두 분의 확인을 못 받고는 사실 기사화가 쉽지 않은 내용인데 당시에 이 욕설을 듣고 나서 이상희 의원이 엄청 괴로워하셨어요. 괴롭겠죠. 그리고 자기가 일단 왜 욕을 먹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주변에 이제 뭐 윤핵관이라고 하는 뭐 장지원, 권성동, 뭐 윤한옥 이런 의원들부터 다른 좀 알만한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서 왜 여사가 이렇게 화가 났냐. 나 지금 뭐 너무 힘들다. 막 이런 식으로 좀 하소연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이야기가 좀 소문이 났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복수의 취재원들을 취재를 하면서 다 이야기가 겹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상희 의원이 하셨던 이야기를 한 쿠션 전해서 들었지만 일치를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이상희 의원한테 우리가 취재한 내용을 가지고 확인해 드리니 자기는 대답하지 않겠다. 근데 써라 그냥 이런 거군요. 근데 기자들은 써라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기자들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NCND를 하시더라도 요거는
맞는 NCND다, 긍정의 NCND다, 네. 아니면 부정의 NCND가 있는데, 이거는 기사화했을 경우에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저희가 취재도 많이 됐었고 본인의 반응도 그러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도하게 됐습니다. 욕을 태바가지 먹고 이분은 그 뒤로 떠났나요, 바로? 사라졌죠. 그러니까 뭐 며칠 동안 있었다 그러는데 당시 인수위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갑자기 진짜 사라지셨대요. 실종된 것처럼. 실종이죠. 출근 안 해버리면.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그렇지. 사라졌으니. 예. 근데 이분이 공천은 어떻게 그 다음에 받은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이어지는 저희 실록 시즌 또 유료 결제해야 돼 또? 너무하네. 돈 너무 밝힙니다. 거의 우리 급이에요, 지금. 근데 이거는 이제 약간 뭐 사이드 질문인데, 그, 여사는 어떨 때 여사로 호칭하는 거예요? 여사. 네. 지금 우리 댓글에서 김건희한테 왜 자꾸 여사를 붙이냐고 이런 댓글들이 올라와서. 제가 익숙치 않아서 그러는데 저도 사실 기준은 따로 없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모르겠네요. 제가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나이든 이제 그쵸? 여자를 어른 여자를 이렇게 약간 불렀죠. 뭐 지체 있으신, 네. 뭐 대충 이제 우리 엄마. 상식적으로는 뭐 그렇잖아요. 엄마. 나이 꽤 있는 분들한테는 여사 정도는 하는데, 근데 이 여사랑 씨 이 문제가 사실은 감정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 때 김정숙 여사를 한겨레에서 김정숙 씨라고 한번 사진 설명 달았다가 거의 이제 폭격을 맞았어요. 그래서 대통령 되고 나서 그걸 이제 어떻게 부를 것인가 호칭의 문제가 굉장히 예민하긴 한데요. 아무튼 우리는 그냥 김건희 씨는 김건희 씨로 부르고 가겠습니다, 일단. 근데 이제 전에 워낙 이제 하시던 게 그렇죠. 있으니까, 습관이 좀 돼서. 뭐 로마에 왔으면 로마 법을 따라야 하니까 저도 여기서는 김건희 씨라고 하겠습니다. 원래 있던 데는 어디에 그러면? 중앙일보죠, 중앙일보. 그러니까 여기가 로마면, 다른 데들은 대체적으로는 다 여사로 통일을 하는 모양이죠? 이게 탄핵 전후가 좀 다른 것 같지 않나요? 제가 왜 지금 혼란이 있냐면은 제가 사실 이제 탄핵 때까지 이제 정치부에 있었고 이 기사를 쓰면서는 사실 이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호칭을 떼고 씁니다. 그래서 저희 기사에는 김건희, 윤석열 김건희라고 나가요. 저희 기사에는. 그래서 제가 윤석열 김건희라고 쓰다가 여기서 윤석열 김건희라고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어떻게 지금 신문에서도 어떻게 호칭하는지 제가 헷갈려가지고 지금 헷갈리셨고. 지금 우리 신문 기자님은 모두에게 극존칭을 하셨고 어째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튼 이런 사건들이 있었고, 사실 이거는 뭐 그렇게 보도되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었어서 우리 이제 몰랐는데, 사실 이런 전조들이 있었던 거네, 그죠? 그렇죠. 이 사람이 윤석열 씨가 어느 정도로 문제를 좀 갖고 있었는지가, 사실 이런 몇몇 사건들을 보면 상당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었었는데 그때는 이제 보도된 게 없었으니까.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더 될까요? 왕자 있잖아요. 왕자. 손바닥의 왕자. 손바닥의 왕자. 왕자가 여러 사람을 날렸잖아요. 김용남 전 의원이 왜 손가락 위주로 씻었나 보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아예 바로 날아가기도 했었는데 이 왕자 관련된 에피소드가 또 있었다면서요. 이게 이제 기사에도 나온 내용인데 이제 이 왕자 에피소드가 보도가 되고 나서 이건 제가 한 경험담은 아니고 제 위에 이제 현일훈 기자라고 현일훈 선배가 그 대통령실 제가 소위 말해서 이제 후보 때는 마크맨 1진, 제가 마크맨 2진이었어요. 윤석열 후보를 담당하는. 그래서 이제 마크맨 1진 기자가 호기롭게 후보한테 물어봤죠. 이거 직접? 이거 누구한테 이렇게 하신 거냐.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당시에 이거 동네 아주머니가 출근하는데 써줬는데 맞아. 이걸 뭐 그렇다고 지우고 올 수 없는 거 아니냐. 시간이 없어서 뭐 이렇게 왔다. 그러니 이제 현일훈 기자가 그래도 이거 상당히 부적절한 거 아니냐. 사람들이 좋게 보지 않는다. 이러니 윤석열 후보가 하는 말이 내가 뭘 잘못했냐. 이러면서 이제. 그 기자한테 직접 한 얘기예요? 그렇죠. 내가 이마에다가 다음번에 봐라. 내가 이마에다가 이제 왕자를 대문짝만하게 써서 나가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요? 근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좀 청개구리 기질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보고를 하면은 바로 화부터 내는 그런 스타일이고 좀 듣기 싫은 말은. 바로 화를 내는데 다음에 또 보면은 또 조언들을 또 받아들인 측면 또 많다 그러더라고요. 뒤끝은 또 없습니까? 다음번에는 안 쓰고 나왔죠. 조언을 받아들였구나. 근데 일단 자기한테 뭔가 좀 뭐 직원이나 이런 얘기 입 바른 소리 같은 거 하는 거는 당장은 일단 화부터 내는군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취재 결과가 많죠. 그런 경우들이 많죠. 직접 뭐 대화도 좀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 마크맨 이진이라서 많지는 않은데 피해갑니다, 지금. 많지는 않은데 얘기한 경우는 있죠. 얘기한 경우는 있는데
저한테는 뭐 대선 때 저는 대선 때 위주로 좀 만났고 뭐 대하고 이럴 때는 좋게 말씀하시죠. 선거 때니까. 계란말이 먹었습니까? 아 저는 못 먹었습니다. 아하. 네, 안타깝네요. 찐은 생각합니다. 아니시네. 찐은 안타까운지 다행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그 변호인단이 낸 입장이 특검이 불륜 의혹으로 몰아가고 있다라는 얘기 썼단 말이에요. 근데 특검은 어제 나온 보도에 따르면 우리는 전혀 그런 의도도 없었고 그런 단어를 쓴 적이 없다. 어딜 봐서 이게 불륜 의혹으로 느껴지냐라고 오히려 반문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 근데 지금 뭐 어느 방송이든 어디 나와는 어떤 패널이든 누구든 이 관련된 문자 갖고 불륜이라는 비읍도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어떤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누가 합니까? 이게 실제로 불륜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한 그 공범끼리 나눈 약간 그 범죄의 공모 혐의로 의심되는 내용으로 문자가 공개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내용 말고 말투는 굉장히 스윗하긴 해요. 뭐 난 진심으로 너가 걱정돼서 할 말 못할 말 다 하는데 내가 뭐가 돼? 뭐 내가 더 비밀 지키고 싶은 사람이야 오히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건 그 당사자들끼리의 말투의 문제인 거지 이 내용상으로는 실제로 도이치 손떼기로 했다. 그리고 내가 노출이 이름이 되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 김건희 씨가 이 공모에 미리 알았고 실제로 여기에 깊숙이 관여되어 있다는 취지의 문자 내용인 거잖아요. 뭐 그 뒤에 공개 안 된 건 저희도 모르죠. 근데 그 공개 안 된 거에 대한 어떤 썰을 들은 거 있습니까? 저는 어제 궁금해가지고 장윤미 변호사에게 물어봤는데 본인도 들을 기회가 있었으나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는 전달을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마도 뭐 저도 제가 직접 본 건 아니니까 그 재판장에서 구토를 하고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의 뭔가가 있었던 거는 아닐까라는 추측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범죄 혐의에 가담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건 이미 몇 년 동안 공범에 의심되고 김건희가 핵심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 나왔다고 해서 갑자기 머리 아프고 구토가 나올 정도는 아닐 거라 보거든요. 그럼 이 문자가 공개됐다는 얘기는 이 관련된 이 이모 씨, 이준수 씨와 나눴던 수많은 수백 개의 문자가 더 위태로울 수 있다고 생각됐던 거죠.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자리를 빨리 피하는 게 낫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만약에 또 다른 문자가 또 공개돼서 이거 맞냐라고 물었을 때는 본인이 대답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갑자기 막 머릿속이 복잡해지니까 구토가 나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추측이 가능한 것이죠. 근데 주가 조작 관련된 거 이외에 뭐 또 다른 거는 더 깊숙한 범죄 혐의에 더 많이 가담되고 심지어 이제 돈줄이라던가 뭐 저수지라고 하죠. 그거 핵심 관계자가 이모 씨 아니냐는 얘기도 있지만 뭐 카더라란 얘기에 의하면 그거 말고 본인이 밝힐 수 없는 혹은 윤석열이 알아서는 안 될 그런 메시지가 있어서 본인이 충격 먹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불륜 의혹이란 단어를 변호인단이 직접 썼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건 이제 제 생각인데요. 이건 윤석열한테 하는 메시지일 수도 있다. 윤석열도 그 뉴스를 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접견을 통해서 변호인단이 요새 이런 게 있다더라 할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 경로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에게 보내는 메시지. 이거 불륜 아니야. 불륜 아닌데 자꾸 특검이 나를 불륜으로 몰아가는 거야. 라고 윤석열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아닐까. 자체적인 저의 해석입니다. 어떻게 좀 추궁이 갑니까? 저도 굉장히 이 부분이 생각 못한 포인트를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네요. 근데 왜냐하면은 굉장히 이 내용 문자도 내가 어투가 제가 스윗하다고 했지만 많은 우리가 상상의 영역이 펼칠 수 있잖아요. 인간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 시기가 굉장히 묘하지 않습니까? 2013년에서 16년. 그때 윤석열이 지방 가 있을 때 아닌가요? 지방 가 있었을 때. 대구 고검에 가 있을 때였나요? 그렇죠. 소위 말하면 이제 주말 부부일 때라고 보여지니까 그냥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뭐 그런 상상도 약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윤석열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 뉴스를 봤을 때 지금 감옥에 있다 보면은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불 수도 있잖아요. 김건희 관련된 김건희가 나를 배신하고 지금 이렇게 이 사람이랑 지금 이랬단 말이야 하면은 법정에 나와서 그건 말이죠. 김건희가 시킨 거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점을 우려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윤석열은 김건희에 대한 순애보가 굉장하다는 것을 여러 이제 채널을 통해서 이제 알고 있지 않겠어요? 근데 오죽하면 사랑 때문에 계엄했다라는 말까지 나와서 본인이 이제 평생 빚 볼 일도 없고 혹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일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 나가서 왜 여사라고 안 불러? 뭐 이러면서까지 이제 김건희만 얘기하면 거의 발작 버튼이 불려지는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문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나오고 상상의 영역이 실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모르겠지만 윤석열도 상상했으니까 보니까 이거 수상하네? 라고 하다 보면 내가 얘를 더 이상 보호해줄 이유가 없겠구나 하면 이렇게 계엄도 김건희 때문에 한 겁니다. 뭐 이렇게 만약에 이건 상상이니까 그럴 거를 미리 이제
염두에 두고 김건희 쪽에서 안 되겠다. 이건 불륜 의혹이로 빨리 우리가 이거를 정리를 해야겠다 해서 김건희가 윤석열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아, 저는 그래서 저도 이제 동의가 되네요. 동의가 되네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무도 불륜이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 문자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카더라로 들은 게 어떤 게 있냐고. 아,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이준수랑 김건희가 주고받은 수백 개의 문자들의 내용이 어떤 게 있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뭐 저도 들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서로를 굉장히 보고 싶어 한다는 듯한 뉘앙스가 있다고도 하고요.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뭐 그런 시즌 뉘앙스겠죠. 2인가요? 그러니까 우리 김건희 씨가 지금 당장 만나 이런 건가? 김건희 씨가 사랑이 많은 사람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그러니까 사랑과 애정이 풍부한 사람, 감정도 풍부하고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어하는 그런 자애로움이 저는 있는 사람 같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옛날에 이명수 기자와도 뭐 통화를 한다거나 그렇죠. 이럴 때를 보면은 굉장히 또 친해지고 뭐 손을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 만난 사람 남자에게도 손을 잡으면서 뭐 손금을 봐준다던가 네, 이런 일도 그렇죠. 서슴치 않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김건희 씨가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다. 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보고 싶다라는 정도의 네, 문자일 뭐.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그런 이유가 있다. 그걸로 그냥 구토를 할 정도인가요? 이거 이제 이런 표현이 이게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이니까 누르고 돌리고 해서 아마 요렇게 나온 것 같은데요. 상상 여러분이 저희는 딱 이 정도로 수위를 조절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상상의 나래를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런 구토를 했다고 하길래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이게 과연 텍스트만 나와서 이렇게 구토가 나왔을까? 그러니까 저만 구토를 글자가 아니라 뭐 사진이나 영상 같은 게 아닐까? 그런 게 혹시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씨가 이 사람과 주고받은 것 중에 그런 사진 혹시 영상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구토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사진에게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요. 계좌 사진 같은 게 정말 딱 나왔다던가. 그리고 빼박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사진이나 그런 영상이나 그리고 뭐 둘이 뭐 통화를 하면서 이거 내 계좌 좀 봐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영상 통화를 보여줬다던가 뭐 이런 등의 사진 영상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토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알겠습니다. 김건희 전문가입니다. 네. 아 갑자기 스픽스의 불륜 본색 너무 유익한 방송이라고 주신 분이 있는데. 아니 저희는 이 주가 조작, 이 주가 조작 범죄 혐의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불륜의 불전 얘기한 적이 없어요. 불륜은 관심이 없어요. 없어요. 사실은. 네, 본질이 저희는 아니에요. 이제 불륜에 관심이 없고 이 김건희가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어떤 범법 행위를 저질렀느냐가 관심사입니다. 맞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네, 맞습니다. 그걸 좀 민생경제연구소장님이시니까 잘 파헤쳐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특검팀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 씨. 그 문제의 이준수 씨를 어제 충북 충주의 한 휴게소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미 이준수 씨가요 음주운전 혐의로 수배 중에 있었는데 지난번에 특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신발도 신지 않은 채 2층에서 뛰어내리고 잠적을 했었습니다. 그간 어디로 갔나 사실 궁금했었는데요. 자, 김건희 특검에서는 이준수 씨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보고 있고요. 김건희와의 관련성은 없는지 좀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충주의 한 휴게소에서 이게 국도변에 있는 휴게소라고 하던데 글쎄요. 미리 그 도주로라고 하나요? 알고 있었단 얘기입니까? 솔직히 최근에 이렇게 누가 제보해서 검거하고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예상이긴 한데 형사기동대가 이제 갔다고 하긴 한데 이미 좀 체포가 예정되었던 게 아닌가. 체포가 예정되었다? 예. 그러면 거기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아니고는 잡기가 어렵고 예를 들어서 지금요 보니까 이준수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락받고 간다. 이런 거는 저는 좀 어렵다. 상상이 어렵고. 그런 건 어렵고 뭐 예를 들어서 이준수를 도와주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이준수라든지 등등의 사람들이 저 사람 충주 어디로 가니까 거기 대기하고 있어. 이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지 않나요? 지금 사진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머리 모자를 눌러쓰고 그리고 얼룩덜룩 약간 신창원이 약간 저런 티셔츠 입지 않았나요? 과거에? 공범은 아닌데 공범문이 약간 저런 느낌의 점퍼를 입고 마스크까지 썼는데 저 상태대로 국도변 휴게소에 있었다면 사실 이준수 씨라고 알아채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알겠어? 이준수라는 사람 얼굴을 기억하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런 거 봤을 때는 내부 분열이 일어났을 수도 있고요. 이준수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더 이상 못 도망다니겠다. 이럴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검거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좀 저는 수사의 탄력보다는 오히려 메시지나 문자
그 가십적 어떤 내용들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 그 부분이 저 더 눈에 띕니다, 사실은. 어떤 내용들이 메시지로 일단 나올까요? 보도된 바에 따르면 좀 민망한, 윤석열이 봤으면 상당히 불쾌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메시지가 이제 있었다고 네. 보도가 있거든요. SBS 네. 보도 등등에서. 뭐 그거는 사실 순화해서 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뭐 봤던 기자들 얘기로는 충격적이다라고 한 거. 그게 어떤 정도의 김건희도 사실 이거 이후에 보석 청구하고 되게 재판 받는 게 힘들어졌어요. 맞아요. 지난 재판에는 급기야 누워서. 왜 침대 축구에 이어 침대 재판이 저는 이게 심리적으로 크다고 보거든요.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일 것이다. 상당히. 당신이 아는 그런 걸 거예요. 묻지 마세요. 아니 그런 거요. 그런 거. 그런 거겠죠. 그런 게 아니고는. 윤석열 입장에서 충격적인 거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그런 건가요? 그런 거겠죠. 윤석열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주가 조작한다 해 그래 충격적일까요? 주가 조작 때문에 이제 체포하고 하는 건 맞는데 네네. 그 얘기를 모르지 않을 텐데 그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걸 충격을 받을 리가 없겠지요. 자, 이준수 이제부터 베일이 좀 풀리지 않을까 싶은데 김건희에게 건진법사를 소개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 조작 당시에 주포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 번째 김건희와 주고받은 메시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총 이렇게 한 3가지 트랙 정도로 검찰이 특검이 들여다보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그 이준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제가 조사하다 보니까요. 11월 10일에 뉴스토마토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준수가 뭐 세강자로 주식 투자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주식 투자에 일가견이 있다라는 정도까지는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방송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스승격이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청담동 주식 부자가 있습니다. 이희진 씨. 막 슈퍼카 타고 다닌다고 엄청 자랑하고 그랬었잖아요. 이 이준수 씨가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랑도 깊게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둘이 조기축구회에서 알게 됐고 이희진이 구속이 되니까 이준수가 검찰에 내가 줄이 있다라고 전관을 소개해줬다. 근데 그 전관이 바로 윤석열이랑 인연이 있는 오광수 전 대구지검장, 특수부 출신인 송창진 변호사다. 그러니까 이준수 뒤에 검찰 커넥션이 있다라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11월 10일 뉴스토마토에서 나왔습니다. 이 주장과 의혹에 대해서 저는 이게 뭐 거짓이라고 보지는 않고 진실일 수도 있고 보도기 때문에요. 근데 이거를 갖고 넘겨지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제 여기 핵심은 사실 이희진은 중간에 다리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핵심은 두 변호사거든요. 검사 출신 변호사. 네네. 오광수, 민정수석의 또 오광수. 그리고 통일교에도 연결이 됐었잖아요. 송창진은 이제 공수처 그 부장하던 사람입니다. 과연 이 두 사람의 얼굴 이름이 나오니까 이게 커 보이긴 한데 저는 좀 그는 우연의 일치라고 봅니다. 우연의 일치다. 어떤 의미에서요? 원래 유명한 특수부 검사들이고 변호사를 하면서 되게 빼주기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섭외가 된 거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준수가 김건희랑도 연결이 되고 윤석열하고 연결되고 이렇게는 저는 그렇게까지 보기는 좀 어려운. 이 단계에서는 그냥 이럴 수 있다. 충분히 이럴 수 있다. 왜냐하면 유명한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제 여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의혹의 고리를 탄탄하게 가질 수밖에 없는 게요. 이준수가 검찰에 9시간 동안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조서를 안 남기는 방식으로 그냥 이게 무마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 측에서 이준수가 조사를 받았는데 조서도 안 남기고 그다음에 그냥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라는 걸 너무 많아요. 그런 경우가. 일반인한테는 잘 작동하지 않는 건 맞아요. 조사를 하면 반드시 조서를 남깁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뭐 이화영 재판이라든지 출정을 구치소에 있다가 가서 절반 이상은 조사를 안 받았거든요. 조사를 받았는데 조서를 안 남겼어요. 그 일환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준수도. 실제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일반 개인이잖아요. 이 사람 민간 그냥.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특수검사들이 특수수사할 때 그런 방식을 좀 쓴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제가 이제 사실 접견을 자주 가고 조사 참여를 자주 하는데 한 번도 안 한 적은 없어요. 다 하면 조서를 남겨요. 검사가 직접 하더라도. 남기는데 이런 경우는 특수수사의 일환이 아닌가. 수사 기법상의 하나일 수. 근데 무혐의 처분까지 나왔다. 그러니까 뭐 좀 우리가 보기에는 좀 이상한 측면이 없잖아 있긴 한데
그것만으로도 뭔가 모든 게 다 이렇게 잘못됐다고 보기에는 왜냐하면 그런 일들을 왕왕 계속 해왔기 때문에 검사들이 아니 그 두 번째 또 이상한 정황은 음주운전 때 걸렸을 때 본인이 또 뒤에 누군가가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준수란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정황만 갖고 보자면 뒤에 검찰백 아니면 뭐 뭔가 믿는 든든한 백을 믿고서 이렇게 지금 하는 건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인데 그쵸, 그걸 일반화시켜서 여기에 적용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무리가 있다. 그게 이제 김건희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예. 오히려 이제 우리는 그런 이제 의심들은 하고는 있지만 일단은 문자 메시지가 나와야지만이 네. 뭐 더 확인되거나 더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될 것 그 같아요. 문자 메시지가 다 나올까요? 이제 들어가면? 전 나올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요? 근데 그게 사적인 어떤 관계에 대한 문자도 나올까요? 한 명이 기자가 먼저 하면 따라합니다. 나온다고 봐요. 안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정도. 그러니까 그 사적인 밀접한 관계에 대한 문자도 나올 그거겠죠, 아마. 것이고. 그거겠죠, 충분히. 근데 이제 둘이 다른 주가 조작 플러스 여러 가지. 그거는 이제 이 사건 관련된 주가 조작 사건 관련된 문자도 있을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거 휴대폰을 아마 포렌식을 하거나 했을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이상한 게 더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이번 사건에 적용이 될 거고 그거 말고 플러스 되는 것들이 네. 더 많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구속영장 청구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이준수가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이렇게 조사를 받게 되면 술술 불까요? 김건희와의 관계, 그 둘이 했던 일. 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굳이 이거 해도 이 사람은 큰 범죄는 아니에요. 주가 조작들 그 주포들 집행유예 받은 뭐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네. 본인 입장에서 그 주포로 책임져야 되는 건 해야 되겠죠. 자본시장 거래법 위반. 나머지 부분은 이게 범죄인지 애매해요. 건진하고 뭐 알았다 이게 범죄도 아니죠. 밀접하게 둘이 문자했다 해가지고 그게 뭐 범죄가 됩니까? 네. 그래 따져보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말하는 게 오히려 나을 거예요. 구속됐다면. 건진도 지금 그렇잖아요.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건진하고 스탠스를 같이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입장에서는 머리가 더 아프고 그렇죠. 구토가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자기 이 사람한테 범죄가 되거나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되면 이 얘기를 하지 않을 건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별게 아니고요. 자기 입장에서는 되게 내밀하거나 좀 치욕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왔을 때 너무 충격적일 거고 나올 것 같거든 왠지. 나올 것 같으니까 이렇게 힘들고 구토가 나고 누워야 되고 보석 좀 해달라고 그렇게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니 임세훈 소장님은 그 임세훈 소장님 개인적인 추측이긴 한데 이게 텍스트만이 아니지 않겠느냐. 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런 확인은 못했는데 일부 뭐 기자나 봤던 분들의 전원에 따르면 제가 뭐 확인한 게 아니라서 말을 하기는 그렇지만 문자보다는 사진이 좀 더 많다. 많을 수 있다. 영상이나 뭐 이런. 근데 그런 거면 사실은 더 충격적인. 그러게요. 참. 뭐 어떻게 이런 걸 논평을 하고 해야 될지 그렇죠. 뭐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게 다 나오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상당수가 나와야 되고 나올 것 같아요. 그게 범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아, 윤석열은 그러니까 정말 감옥에서 열이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만약에 이제 그런 게 나오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추측했던 건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갑자기 불륜 의혹으로 몰아간다. 김건희 변호인단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불륜 의혹으로 몰아간다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그 문장을 쓴 게 윤석열 들으라고 한 거 아닐까? 윤석열에게 사전 포고. 나 불륜한 거 아닌데 자꾸 특검이 몰아가고 있다니까? 내 말 믿어야 돼. 약간 윤석열이, 왜냐하면 윤석열이 화나면 그 김건희가 시켰고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서 본인이 먼저 쉴드를 친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김건희의 그 머리 구조에서는 이거 윤석열이 알기 전에 내가 먼저 이거 아니라고 해야 되겠다. 할 수도 있어. 그리고 그 변호인들의 어떤 메시지나 활동이 자신들이 이렇게 판단해서 하기보다는 김건희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많아 보이더라고요. 보석 청구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이것도 요 얘기는 꼭 해주라고 해가지고 한 게 아닌가.